안녕하세요. 지금 아마 이 동영상 보실 때쯤에는 이제 연말일 거고, 또 이제 올해 86회 시험들이 다 잘 마무리된 이후일 거라서 이제 내년 시험 준비하실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볼 것 같아요. 내년 1월 시험은 좀 비교적 일찍 보죠. 다른 일정들이랑 다르게 제가 보통 매경 테스트는 중순에 보는데 1월은 초에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시험 마지막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정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 WACC이라고도 하죠.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WACC에 대한 것들은 저희 매태나 다른 부분 있죠. 이런 설명하는 꼭지에서 채널에서 자세히 또 설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참조하시고, 오늘은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파해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우리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기업이 경영을 해. 그래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어. 그럼 우리 다 뭘 하죠? 비용으로 뭘 책정하죠?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설비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고정비와 다른 뭐 직접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남은 투자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어떻게 될까?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몫이 얼마가 될까? 혹은 최소한 기업이 가져야 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업의 투자자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투자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누죠. 자기 자본은 뭐죠? 주식, 자본.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은 뭐죠? 채권입니다. 둘의 차이는 뭐예요? 주식은 뭐죠? 배당이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 뭐죠? 심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관련된 개념들만 할게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뭐죠? 이자를 지급하면 돼요. 자, 그런데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그 다음에 뭐죠? 채권이 요구하는 수익률, 채권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각각 좀 다르겠죠. 저희 지금 사례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주, 자기 자본 비용이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자본 비용이 16%, 타인 자본 비용이 문제에서는 8%라고 했어요. 자기 자본. 주주죠. 얘는 타인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자기 자본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왜? 타인 자본은 채권이잖아. 채권은 어떻게 돼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거잖아. 그죠? 자기 자본은 뭐죠? 리스크를 더 많이 안아요. 주인이니까 양보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더 많이 안고, 또 그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16%다. 여기는 8%다.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2배까지 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에서는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산은, 자, 기업이 예를 들면 100억짜리 기업이 있어. 그럼 그 기업은 그 100억은 재원은 어디서 마련됐어? 주주들의 돈이거나 아니면 뭐죠?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겠죠. 채권자들의 돈이겠죠. 기업의 자산은 크게 뭐죠? 대차대조표 항목을 보면 차변은 자산, 자산. 여기는 부채, 얘는 자본인데, 그쵸? 여기는 뭐죠? 이 자산은 결국 뭐다?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는 뭐야? 타인 자본. 자본은 뭐야? 자기 자본. 그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본들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나고 뭘 하는데, 요 가져온 조달한 자본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가를 얼마를 매년 지불해야 되나? 우리는 우리 고마운 투자자들, 자기 자본 투자자든 타인 자본 투자자들한테 얼마의 보상을 해드려야 되나를 보는 건데, 자, 그냥 아주 건조하게, 자, 자기 자본은 16% 보상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타인 자본은 8% 보상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 평균을 내볼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16 더하기 어떻게? 16 더하기 8 나누기 2 해서 뭐지? 24에서 12% 우리 회사의 평균 자본 비용입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경우 두 가지를 그냥 산술평균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왜? 마침 얘가 비율이 1대1로 똑같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자기 자본 비율은 전체에서 20%를 차지하고 타인 자본 비율은 80%를 차지한다면 뭐죠? 내가 지불하는 평균적인 실제로 이 기업이 평균적인 지불하는 비용은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죠? 16%는 0.2가 있는 거고 8%는 0.8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는 3.2 더하기 얘는 6.4. 그렇게 해서 평균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9.6이 될 거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무슨 말이다? 수익률 요구하는 그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 근데 그것들이 어떤 구성비로 되어 있느냐, 그 구성비를 반영해 주는 게 자기 자본 비용이다. 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넘어야 될 허들. 마지막 허들입니다.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다? 자, 똑같이 주주들한테 1,000만 원을 배당을 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채권자들한테 타인 자본한테 1,0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 나가는 건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실제로는 달라져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보통 회사들이 그렇죠. 어떤 회사들은 야, 나는 빚지기 싫어. 나는 다 내 돈으로 하겠어. 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작은 회사, 뭐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하든 조그마한 가게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회사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재무팀장이 가서 그 얘기하죠. 사장님,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자기 돈으로 하면 뭐죠? 똑같이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비용 처리가 안 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 거는 내가 벌어들인 돈을 내 수익을 회수해 간 거기 때문에 그건 비용이 아니에요. 세법에서는. 그런데 채권자들한테 돈을 갚은 건 뭐죠? 이자를 지급한 건 뭐죠? 이건 비용이에요. 자본 조달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은 어떻게 된다? 내가 실제로 1,000만 원을 줬어. 1,000만 원을 줬는데 우리나라 세법상 뭐 예를 들면 거기 그 기업이 해당하는 세율이 30%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줬지만 그 1,000만 원 중에 어떻게 돼요? 300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 그 세금을 300만 원 덜 내게 되니까 실제로 채권자한테 1,000만 원 준 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아니고 나중에 세금에서 300만 원이 공제될 테니까 어떻게 돼요? 700만 원을 지급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효 자본 비용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법인 세율이 친절하게 20%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8%, 100만 원 빌렸을 때 8만 원 지급했지만 실제로 내가 주는 건 얼마야? 20%, 8만 원에 20%, 16,000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하는 건 얼마야? 64,000원이 되는 거죠. 8%의 뭐죠? 세금을 공제한 세율을 뺀 뭐죠? 0.8%, 0.8을 곱한. 그래서 실제로 세율은 어떻게 돼요? 타인 세율은 실제 세율은 6.4%가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뭐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자기 자본의 요구 수익률과 타인 자본의 요구 수익률을 아까 얘기했던 뭐 2대8이면 2대8, 3대7이면 3대7에 대한 구성 비율로 계산을 해. 근데 요 8%가 아니라 타인 자본의 비용을 계산할 때는 뭐죠? 이자를 뺀 부분. 실제로 지불하는 실제적인 이자 비용만 산출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회사의 자기 자본 비용은 얼마다? 16%. 타인 자본 비용은 얼마다? 6.4%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 요렇게 자기 자본 비용은 요렇게고 타인 자본 비용은 요렇게 되는데 실제적인 세금까지 고하면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중평균 WACC를 구했더니 얘가 얼마였다? 8.8%였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부채 비율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뭐죠? 우리 잘 몰라. 근데 어찌되었든 뭐죠? 내가
운용한 자금은 다 어떻게 돼요? 주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거나 채권자 호주머니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 채권자, 우리 부채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채권자 비율을 X다 라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채권자 비율이 30%다. 그럼 주주 비율은 어떻게 돼요? 70%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X면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가 돼요? 1-X가 되겠지. 100%를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뭐지? 요 비율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문제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 자본 비율 16%짜리가 몇 퍼센트, 그 전체에서 자본에서 구성하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X 더하기 뭐죠? 8%였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세금까지 고려하면 6.4%까지는 4%가 어떻게 돼요? X%만큼 있어. 요렇게 계산한 게 얼마야? 8.8%. 식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자기 자본 비율 왁을 구하는 방법은 뭐죠? 왁, 웩?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재무가 전공이 아니라서 WACC가 더 익숙하긴 하거든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각각의 자본 비율, 특히 뭐죠? 채권의 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지? 이자율까지 세금까지 고려된 실효 자본 비율, 비용에다가 각각의 구성 퍼센트를 정리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방정식 푸시면 돼요. 뭐죠? 16 마이너스 16x 더하기 6.4x는 8.8. 그렇죠. 자, x끼리 계산해줘요. x끼리 계산해주면 얘 어떻게 되죠? 9.6x 마이너스 9.6x는 얘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7마이너스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9.6분의 7.2. 요거 그냥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1.2로 약분해주면 되겠네.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한번 풀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8분의 어떻게 되죠? 6, 1.2로 나누면 그러면 4분의 3. 4분의 3이면 얼마죠? 비율이 75%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 왁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자, 보세요. 원래 이 메커니즘, 요 식만 도출하면 돼요. 가끔은 요 x를 묻기도 하고, 1-x를 묻기도 하고, 가끔은 제일 돌직구로 가면 요걸 묻기도 해요. 자, 근데 요 메커니즘은 어떻게 한다? 뭐지? 어떻게 한다? 각각의 자본 비용, 특히 채권은 세금을 고려한 비용하고, 그 비율은 서로 100%를 나눠서 가진다. 그것들을 자기 구성비대로 가중평균했을 때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나온다. 요 공식만 어렵지 않잖아요. 요 공식만 잘 이해하고 응용하실 수 있으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꼭 메테나에 있는 그 꼭지들을 보시고 요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가중평균은 그래서 패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사한 유제 문제, 그러니까 자본의 비율은 얼마죠? 혹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얼마죠? 라고 각각 다른 요소를 물어보는 것들 한두 개만 풀어보시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맞추실 수 있는,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식형 문제고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이건 매경 테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주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뭐 면접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쉽게 이렇게 해당 지식을 알고 있으면 배경 상식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출 경로가 막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가계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현상을 정답은 뭐라 그러냐면 신용경색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신용경색 부분은 지금 경색이라는 게 뭐죠? 우리 뇌경색 이런 것들 하잖아요. 실제로는 사실 거시경제는 사람의 어떤 신체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혈액이 잘 돌지 않거나 어떤 여러 가지 흐름, 순환해야 되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 경색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용경색이라는 거는 잘 지었어요.
되게 조언을 잘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마치 뭐죠? 혈액이 돌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아파지듯이 병이 생기듯이 사람들이 믿는 신용이라는 것들, 신용이라는 게 서로 믿고 하는 것들이 확장되는 것들이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 부도율이 높아지면 이런 신용 경색이 온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다?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벤 버냉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분이 연준 의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자, 이분이 뭘 연구했느냐 하면 은행이 부도나면 신용 경색이 온다. 그래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마비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부도가 날 때 그것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안정시킬 수 있는 예금자 보호제도 또 중앙은행의 관리 제도들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서 이제 이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 옆에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돼? 돈을 회수해. 그럼 어떻게 되죠? 실제로는 부도가 안 날 사람들도 부도가 나는 거지. 그러면 부도율은 더 높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그럼 돈은 더 안 돌 테니까 뭐죠? 더 부도가 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신용 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것들 이제 2번 선택지는 잠깐 보시면 유동성 함정이다 라고 하는데, 유동성 함정은 뭐냐면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시중에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 이것들을 유동성 함정이다라고 합니다. 케인지안들은 이제 실물 경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댐을 짓든 도로를 건설하든 학교를 짓든 이런 적극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돼. 통화 정책은 어려울 수 있어라고 하는 근거로 마련한 게 유동성 함정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통상 물가와 실업률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은 낮아져. 그러니까 고용은 좋아진다는 거지. 실물 경제는 좋아진다는 거지.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실업률은 높아져. 실물 경제는 안 좋아진다는 거지. 늘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최악의 경우인 거죠.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상승하는. 근데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공급 사이드에서 충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보다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 이거는 수요 사이드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최근에 글로벌 경제처럼 뭐죠? 우크라이나 때문이든 뭐 유동성 때문이든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물가는 상승하는데 원자재가 비싸졌으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적게 해. 그래서 실업률도 늘어나.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효과는 앞에 있는 뭐죠? 유동성 함정과 좀 상반되는 개념인데, 정반대는 아니고 약간 상반되는 개념인데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풀면, 즉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이제 유동성 효과이고요. 유동성 함정은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인 거죠. 사람들이 너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돈을 많이 풀어도 효과가 없다.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함정입니다. 자, 밀어넣기 효과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크라우딩 이펙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돈을 많이 뭐 댐을 짓고 뭘 하면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돈을 많이 쓴 만큼 경기가 부양되진 않는다. 이자율이 상승해서 투자가 주는 만큼 덜 경기가 부양된다. 이걸 크라우딩 이펙트다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그 연말인데 1월 초에 있는 매경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를 조금 양보하고 공부를 하실 텐데요. 계획하신 대로 잘 준비하셔서 1월에는 원하시는 성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